1. 젖은 발소리. 민우는 그날의 공기를 기억한다. 경기도 외곽, 낡은 타일 벽면마다 곰팡이가 슬어있던 그 장례식장의 지하 2층.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숙부의 부고는 느닷없었다.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만 아니었다면 결코 발을 들이지 않았을 곳이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부터 기묘한 한기가 민우의 목덜미를 훑었다. 조문객은 적었고 복도 끝에서는 정체 모를 비린내가 풍겼다. 민우는 영정사진 앞에 절을 올렸다. 사진 속 숙부의 눈은 어딘지 모르게 초점이 풀려 있었고 그 눈동자가 절을 하는 민우의 정수리를 빤히 내려다보는 듯한 불쾌한 착각이 들었다. 민우야, 너는 참 기가 맑고 깨끗하구나. 육개장을 몇 숟가락 뜨지도 않았을 때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이 쉰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그는 상주도 친척도 아닌 듯 보였다. 노인의 눈은 백내장이 낀 듯 뿌옇게 흐려 있었다. 맑은 그릇엔 오물이 더 잘 튀는 법이지. 오늘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곧장 내 방으로 들어가거라. 누가 불러도 대답하지 말고. 노인의 말은 예언보다는 저주에 가까웠다. 민우는 찝찝한 기분을 떨치려 서둘러 자리를 떴다. 떠나기 직전 그는 세수를 하기 위해 복도 끝 화장실로 향했다. 낡은 형광등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깜빡이는 화장실은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다. 수도꼭지를 틀자 녹물이 섞인 미지근한 물이 울컥거리며 쏟아졌다. 민우가 고개를 숙여 얼굴에 물을 끼얹는 순간 옆 칸에서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끼익 녹슬어 비틀린 경첩이 비명을 질렀다. 민우는 눈에 들어간 비눗물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한 채 수건을 찾았다. 그때 바로 옆 세면대에서 물이 틀어지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나란히 서서 손을 씻고 있었다. 그런데 그 손 씻는 소리가 이상했다. 물소리 사이로 가죽이 쓸리는 듯한 쩍쩍 소리가 섞여 들렸다. 겨우 눈을 뜬 민우가 거울을 보았을 때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옆 세면대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수도꼭지는 끝까지 돌려져 있었고 세면대 안에는 검붉은 핏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경악한 민우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살폈다. 거울 속 민우의 어깨 위로 핏기 없는 새하얀 손 하나가 살며시 올라와 있었다. 손가락 끝은 문드러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흙이 가득 차 있었다.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민우의 셔츠 어깨 부분에는 방금 전까지 누군가 꽉 쥐었던 것처럼 선명한 진흙 손자국이 남았다. 그 손자국에서는 장례식장의 비린내와 썩은 꽃 향기가 진동했다. 민우는 도망치듯 장례식장을 빠져나왔다. 밖은 이미 칠흑 같은 밤이었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민우의 어깨 위에서 일렁였다. 백미러로 자신을 보던 기사가 나직이 물었다. 손님 혼자 타신 거 맞죠? 아까부터 차가 좀 무겁네. 기사의 농담 섞인 말투에 민우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손바닥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자취방이 있는 복도형 아파트는 평소보다 고요했다. 복도 끝 센서등이 민우의 발걸음에 맞춰 하나씩 켜졌다. 탁탁탁. 민우의 발걸음 소리 외에 미세한 울림이 하나 더 섞여 있었다. 민우가 멈추면 그 소리도 반박자 늦게 멈췄다. 현관문 앞에 서서 도어락 번호를 누르려 할 때였다.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정막을 깼다. 띠릭. 아직 손가락이 번호판에 닿기도 전이었다. 도어락의 라이트가 푸른 빛을 내며 반짝였다. 누군가 밖에서 강제로 번호를 누르려다 실패한 것처럼. 민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복도 끝, 방금 지나온 센서 등이 다시 켜졌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민우의 코끝에 장례식장에서 맡았던 그 지독한 향냄새와 비린내가 스쳤다.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자마자 민우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현관 틈새로 들어오는 복도의 찬바람이 그의 발목을 휘감았다. 착각이야. 피곤해서 그래. 그는 자신을 다독이며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잠이 들 무렵 현관문 밖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 젖은 덩어리가 문에 부딪히는 소리. 척척척. 이윽고 손가락마디로 철문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다. 다음 날부터 민우의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체온계는 40도를 넘나들었지만 병원에서는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열제를 삼켜도 열은 내리지 않았고 대신 환각이 시작되었다. 화장실 거울을 닦으면 그 너머로 상복을 입은 남자의 뒷모습이 비쳤다. 거실의 커튼 아래로 핏기 없는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다가 민우가 다가가면 안개처럼 사라졌다. 가장 끔찍한 것은 가위 눌림이었다. 매일 밤 천장에 매달린 검은 형체가 거미처럼 내려와 민우의 가슴 위에 앉았다. 문 열어줘. 추워. 형체는 민우의 귀에 대고 죽은 숙부의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우의 목에는 매일 아침 새로운 손자국 모양의 멍이 생겼다. 기가 약해진 틈을 타 상문살이 그의 삶으로 깊숙이 침범하고 있었다. 민우는 현관문 문틀의 미세한 틈새까지 소금과 고춧가루로 메웠다. 손끝이 거친 소금 결정에 긁혀 피가 났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오지 마. 제발 밖으로 꺼져. 그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거실 바닥에 소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소금이 바닥에 닿자마자 치익 타며 무언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린 것이다. 불길한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며 민우의 시야를 가렸다. 연기는 순식간에 시든 국화와 썩은 흙냄새로 변하여 민우의 코를 마비시켰다. 공기는 비정상적으로 무거워졌고 거실 천장의 형광등이 기괴한 리듬으로 전멸했다. 불이 꺼질 때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스윽하고 자리를 옮기는 소리가 났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빛이 닿은 곳에는 방금 뿌린 하얀 소금들이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소금 알갱이 하나하나가 검게 변하며 민우의 발등 위로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화의 도구가 아니었다. 집안에 이미 들어와 있던 상문의 기운이 소금을 역으로 오염시켜 민우를 산채로 박제하기 위한 재단으로 바꾸고 있었다. 소금 알갱이들이 민우의 맨발 피부에 닿자마자 극심한 따가움과 함께 살점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민우는 비명을 지르며 발을 빼려 했지만 소금은 끈적한 타르처럼 그의 발목을 옥죄었다. 천장의 균열 사이로 검은 액체가 뚝뚝 떨어져 소금 위에 떨어지자 소금은 더욱 격렬하게 타오르며 썩은 비린내를 내뿜었다. 민우는 현관문 밖에서 들리던 둔탁한 발소리가 이제는 이 소금 늪 안에서 울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놈은 문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이미 민우와 함께 있었다. 갇힌 것은 놈이 아니라 민우 자신이었다. 새벽 3시의 정적을 깨트린 것은 냉장고 안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타격음이었다. 쿵, 쿵, 쿵. 누군가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듯 문이 들썩였다. 마침내 냉장고 문이 천천히 열리자 그 안에서 신선해야 할 식재료들이 모두 검게 썩어 문드러진 채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오물들 사이로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숙부의 굽은 손가락이 삐져나왔다. 손가락 끝에는 흙과 함께 정체 모를 머리카락들이 엉겨붙어 있었다. 민우야, 여기 너무 좁다. 내 몸속은 좀 넓니? 냉장고 문틈에서 튀어나온 핏기 없는 얼굴이 기괴하게 웃었다. 그것은 숙부의 얼굴이었으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입은 찢어진 듯 길게 늘어나 있었다. 민우는 뒤로 자빠지며 현관으로 기어갔다. 그러나 그가 믿었던 소금 장벽은 이미 거대한 늪이 되어 있었다. 검게 변한 소금은 끈적이는 타르처럼 변해 민우의 손과 발을 붙잡았다. 발버둥 칠수록 몸은 더욱 깊이 빨려 들어갔다. 외시경으로 밖을 내다보자 복도에는 수십 명의 상주들이 얼굴이 없는 채로 서서 민우의 집 문을 향해 동시에 절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검은 상복 사이로 핏줄 같은 붉은 선들이 돋아나 있었다. 그들이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집안의 벽지가 한꺼풀씩 벗겨지며 핏물이 배어나왔고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거꾸로 돌기 시작했다. 거실 소파 및 침대 뒤 화장실 문틈에서 수천 개의 젖은 목소리가 합창하듯 속삭였다. 그것은 민우의 귀를 찢을 듯한 절규와 자신을 환영하는 듯한 기괴한 찬가였다. 어서 와, 이제 내가 상주가 될 차례야. 우리는 너를 기다렸어. 따뜻한 내 몸이 필요해. 형체가 민우의 뒤에서 목을 감싸쥐었다. 그것의 피부는 얼음보다 차가웠고 닿는 곳마다 민우의 생기가 검게 타들어갔다.
살이 녹아내리는 듯한 끔찍한 고통과 함께 민우의 정신은 마치 낡은 스위치가 꺼지듯 서서히 암전되기 시작했다. 민우의 의식은 이제 자신의 몸속 깊은 곳으로 마치 빛이 닿지 않는 심해로 가라앉듯 밀려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통해 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 눈을 깜빡이는 것은 더 이상 그가 아니었다. 놈은 민우의 성대를 빌려 기괴한 고음을 내뱉으며 적응 훈련을 하듯 손가락 마디마디를 꺾었다. 우득 우드득. 민우의 비명은 목구멍 안쪽에서 소금 가루가 되어 부서졌다. 그는 자신의 입술이 조종당해 낯선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상여 소리였다. 거울 앞에 선 민우는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손톱이 피부를 파고들어 피가 흘렀지만 그는 오히려 즐거운 듯 입을 찢어지게 벌려 웃었다. 거울 속에는 민우의 영혼이 절규하며 유리벽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겉모습은 누구보다 멀쩡한 청년의 모습이었다. 놈은 민우의 표정을 완벽하게 모방하며 새로운 육체에 만족하는 듯 보였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복도에 고여있던 비린내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다시 평범한 아침의 햇살이 복도를 비췄다.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 주민에게 예의 바르게 목례까지 했다. 주민은 평소보다 민우의 안색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몸은 좀 어때요? 한동안 안 보이더니. 주민의 말에 민우는 시익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주 좋아졌습니다. 덕분에 개운하네요. 하지만 그 주민이 등을 돌린 순간 민우의 눈동자는 파충류처럼 세로로 찢어지며 이웃의 뒷덜미를 굶주린 듯 응시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덕분에 다 나았어. 지금 갈게. 맛있는 거 해줘. 메시지를 전송하는 그의 손등 위로 죽은 자의 반점인 시반이 옅게 피어올랐다가 순식간에 피부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의 심장은 평소보다 더 힘차게 뛰고 있었다. 저주는 이제 집을 떠나 더 따뜻한 온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민우의 몸속 깊은 곳에서 절규하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듣지 못했다.